통상적으로 이제 이제 하던 부산항의 어떤 환자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부산항을 이제 조망해주는 여러 숫자들인데요. 2는 뭐냐? 뭐 세계 2위의 한정항이다. 7은 뭐냐?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이다. 75. 75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의 75%가 부산항에서 처리된다. 자, 그리고 21.8은 부산항에서 작년에 2180만 TU를 처리했다. 그리고 14000은 부산항에 연간 들어오는 컨테이너 선박 척수입니다. 자, 그리고 269는 부산항에 아까 노선을 말씀드렸는데 부산항에 기항하는 버스 노선이 총 269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노선이라고 잘 얘기하는 거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도 서비스라고 얘기해서 입이 붙어서 잘 안 고쳐지는데 내가 서비스라고 얘기한다고 AS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는 아마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북한시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항이 한 세계 한 6번째, 7번째 되는데, 뭐 북한 신항은 이 정도 규모고, 세계 2위의 한자 항만이고, 뭐 이런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홍콩, 뭐 싱가포르, 부산, 탄주, 펠레파스, 포트켈랑, 두바이, 홍콩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환자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자, 이거는 부산항이 그러면 이제 물량이 주로 어디하고 많이 이제 교역이 되느냐? 중미일이죠, 중미일. 이 중미일이 전체 6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아까 한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환적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한 20% 정도, 23% 피크 쳤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환승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가급적 환승을 줄이고 싶지, 직항이 있으면. 근데 환승을 하는 이유는 뭐 불가피할 때가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아니면 또 비용을 좀 줄이려고 환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환적항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선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화주라 그러면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미국까지 갖다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으면 뭐 지구 2바퀴를 돌든 3바퀴를 돌든 나는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내가 준 200만 원의 돈으로 내가 원한 그 지정한 시간까지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사는 직항이 있으면 내 화물을 바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직항으로 갖다 주겠죠. 근데 이 선사는 사실 직항 노선이 없다고 치면 어디에서는 환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인도 뭄바이에 있는 LG 공장장인데 LG 공장 인도 뭄바이에서 LA까지 갖다 줘 했는데 문바이에서 LA까지 연결되는 직항이 없다. 그러면 어디가 환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적을 하는 거는 선사의 선택권. 선사가 결정을 해요. 어디서 환적을 할지는. 그래서 카오슝에서 할 수 있고요. 대만 카오슝에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요. 닝보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선사 마음이에요. 선사 자기가 자기도 노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노선 겹치는 것 중에 여기가 제일 괜찮다라고 결정을 해서 환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환적을 할 때 이제 뭐 비용도 신경 쓸 거고요. 리드 타임. 여기서 환적하면 2일 더 걸리고 여기서 환적하면 1일 단축이 되네. 그것도 고려를 할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때문에 환적을 한다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굉장히 못해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게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환적은 선사가 결정을 하는데 환적을 무작정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환적을 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총 100TU가 운송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 20% 정도만 환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산항은 특이한 게 지금 환적 비율이 벌써 55%까지 올라갔어요. 과거에는 한 36.5 하다가 지금은 55%까지 환적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가장 쉽게 아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지금 공항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해외여행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항 자체가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었어요. 개발이 별로 안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이 여행 자유화가 딱 되고 나서 미국을 가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한 환승 공항이 나리타예요. 나리타에서 많이 환승을 하다가 인천공항이 생기고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베이징공항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지방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베이징공항에서 많이 환승을 하겠지만 인천공항이 한때 중국이 환승객이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 환승객들은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하면서 돈을 써요. 주로 면세품 많이 사거든요. 인천공항이 면세품이 좀 쌉니다. 딴 데보다. 그래서 면세품 많이 사다 보니까 이 면세점이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입점을 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낼 거 아닙니까?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 수준이 다 합해서 1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액의 한 7, 80%가 이 면세점 임대료예요. 근데 이거는 뭐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결국 뭐 대부분의 항만공사의 그 어떤 이게 수익 지출 구조가 딱 그렇거든요. 우리가 땅을 조성하고요,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 조성된 인프라를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 이 임대업자들이 우리한테 예를 들면 2천억, 3천억씩 이제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운영을 하는 거죠. 그 구조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수많은 국내 여행객들 플러스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그런 거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환적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환적을 하게 되면 그 환적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하용료라든지 셔틀료, 여러 가지 에이전시 피 이런 것들이 부산에 떨어진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돈을 씀으로 인해서 만약에 나리타에서 썼으면 부산항에 인천공항에 한 푼도 안 왔을 게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이게 떨어지는 어떤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부산에서 환적을 하면서 부산항에서 떨어지는 그 효과를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복잡한데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아요. 한적 화물 1TU당 그래서 부산항이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뭐 항목별을 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힘들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적 화물 1TU당 직접적인 수입 증대 효과가 15만 원이다. 직접적인 수입 증대 효과는 11, 간접적인 거 4만 원, 다 합해서 15만 원. 자, 그래서 작년에 1200만 TU를 부산에 처리했어요. 곱하기 하면 1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환적 화물을 부산항에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부산항의 이 득임 때문에 듣지 이게 손해 볼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부산항의 경쟁력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환적 화물은 부산항의 환적 화물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적 화물 비중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예요. 물론 이제 단점들을 극복한다면 더 훌륭한 항만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 북한 신항이 분리가 돼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셔서 환승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미국 가려고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인천공항 가면 되는데 가끔씩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 타고. 자,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내린 터미널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타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A 터미널, B 터미널 생겨서 나보고 B 터미널 가래요. B 터미널 가요. 근데 내 돈으로 가래요. 예를 들면 버스비 5,000원 내래요. 궁시렁대면서 B 터미널 갔어요.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나갔는데 이 5,000원, 나는 5,000원 정도 돈을 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을 썼다고 가정을 해봐요. 인천국제공항의 환승 경쟁력은 이전보다 떨어졌어요. 맞죠? 나 옛날에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타고 갔는데 지금은 B터미널 가가지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가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북항신항 두 개가 되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와서 다시 중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중국으로 가는 그 연결되는 노선이 여기에 기항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화물을 트럭으로 이까지 운송을 해야 돼요. 자,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들죠. 선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운송하는데 한 12만 원, 13만 원 들거든요. 돈 더 들잖아요. 시간도 더 들어요,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터미널이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쪼가리 나 있다고 하는데 프라그멘티드 돼 있어요. 터미널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큰 게 한 서너 개만 있으면 좋은데 분절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대형 선박 3척을 여기에 접어날 수 있었어요. 여기는 6척, 여기는 3척. 자, 그런데 지금 선박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2척밖에 못 세워요. 자, 그리고 이제 선사들이 얼라이언스, 해운 동맹을 체결해서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 디얼라이언스라는 물량을 이 터미널과 이 터미널 합쳐서 겨우 처리할 수 있지 이 터미널 혼자서 처리를 못 해요. 자, 그러니까 디얼라이언스 소속의 선박이 와서 화물을 내렸는데 이 다음 연결되는 화물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연결된 노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화물을 트럭으로 다시 빼내서 여기 다시 갖다 놔야 돼요. 환적을 하려면.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만을 이동해야 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터미널을 다시 육상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면 뭐 아마 이 얘기 계속 들으시면서 뭐 앞으로 부산항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이게 저희가 다 운영하면 쉽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를 줬잖아요. 민간 운영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간 운영사들 입장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돈을 벌고 있는데 굳이 회사를 합친다? 회사를 합치는 게 여러분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CEO도 한 명, CEO 자리도 한 명 날아가고요. 부사장 자리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들도 구조조정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돈을 버는데 굳이 3년 하는 CEO 입장에서는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난 3년 하면 어차피 끝나가는데. 그런 거버넌스 차이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물류정책실에서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부산항은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환적 화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런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지리적 장점인 거죠. 바로 오른쪽에 세계 3대 경제 강국이 있고, 왼쪽에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머징 이코노미,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요소가 가장 큰 장점이다. 두 번째, 노선이, 부산항을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많아요. 전 세계에 약 1,800개 정도 버스 노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을 다니는 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싱가포르가 350개 노선을 가지고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부산항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상하이,深圳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항이 노선이 많은 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선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인트라아시아 노선이에요. 우리가, 인트라아시아 노선과 딥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이쪽에 가는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양 노선은 사실은 원양을 딥시라고 하는데요. 원양 노선은 중국의 상하이나 닝보 이런 게 비해서 조금 여리에 있습니다. 대신 미주로 가는 노선은 아주 강력한 우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원양 노선의 일부 예입니다. 제가 미주 노선은 6척, 7척 투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선박이 8,000TU짜리 선박이 7척 투입이 되고요. 한 바퀴 다 도는데 며칠이 이게? 49일이 걸리죠. 자, 그리고 선사는, 이 노선을 운영하는 선사는 머스크, MSC, 그리고 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미주 노선 한 척 운항하는데 척당 한 200억 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7척이니까 27, 24. 1년에 1,400억, 1,500억이 들죠. 만약에 유가가 더 오르고 용선료도 오른다 그러면 2,000억까지 또 오릅니다. 운항비가. 자, 그러면 선사 입장에서 이 노선을 만들었는데 2,000억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화물이 집하가 안 됐어요. 화물을 못 실었어요. 소송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납니까? 회사 망하겠죠. 2,000억 투자를 했는데 화물을 제대로 못 실어서 영업이 안 돼서 빈배로 계속 돌리다 보면 회사 금방 망하겠죠. 1년에 운항비 그냥 나가는 비용이 2,000억인데 그냥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이 리스크를 분담하고자 공동으로 보통 노선을 개설을 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내는 거죠. 여러 선사들이. 그런 노선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유럽 노선이거든요. 이거는 동부로 이어지는 노선인데 한 바퀴 도는데 84일이나 걸리니까 선박이 12척이 투입이 돼요. 정교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캐리어를 보십시오. CMA, CGM, APL, 코스코, 에버그린, OCL 이 선사들이 조인트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많아요. 조인트하는 형태는. 예를 들면 VSA, Fast Share Agreement. 네가 이 선박 12척이잖아요. 그러니까 2척은 네가 내, 3척 네가 내고 5척 네가 내고 이런 식으로 선박을 나눠서 투입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선사의 선봉량을 내가 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600TU만큼 내가 예를 들면 30억을 주고 사와요. 근데 그 30억 주고 사와서 내가 65만큼 영업하면 내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걸 못 채우면 내가 리스크 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선사들이 이제는 리스크 분담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이 노선이 복잡해져요. 특정 선사 단독으로 바꾸기도 힘들어요. 왜? 다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점차 지금 이렇게 다 전 세계 노선들이 이렇게 점점 원양 노선들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선사들이 조인트해서. 이건 보십시오. 이거는 유럽 노선이에요. 12척 투입이 되죠. 84일 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짧은 노선들을 보시죠. 짧은 노선들을 보시면 한 바퀴 도는데 21일입니다. 21일 걸리고 3척만 투입하면 돼요. 1000TU짜리를. 이런 것들은 선사 보세요. 한바루크스드 그리고 KMTC
뭐 선사 2개 정도만 조인트 하고요. 이런 거는 뭐 선사 단독으로 운항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동남아 서비스죠. 2700TU짜리 뭐 세척 맞죠? 네,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한 바퀴 도는데 63일. 이런 식으로 이제 노선이 구성이 됩니다. 아까 이런 전 세계 이런 노선들이 1800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00개 중에 어떤 노선은 돈을 벌고 어떤 노선은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사들은 보통 1년에 2번 정도 노선을 바꿉니다. 돈을 번다 싶으면 뭐 더 강화를 하겠죠? 선박도 더 큰 걸, 화물도 잘 모이고 하면 선박을 큰 걸로 바꾸겠고요. 근데 운항을 해보니까 적자가 나요. 그러면 노선을 폐지한다든지 또는 선박을 작은 걸로 바꾼다든지 또는 들어간 항만 조금씩 조정을 하는. 그래서 가장 선대를 조정하는 가장 크게 조정하는 게 매년 4월이고요. 9월이나 10월쯤에 소폭으로 이렇게 조정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뭐 이런 노선 서비스를 조사를 하고요. 이게 매달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뭐 한 60개 선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사들이 조금씩 매달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매달 트래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수심도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거 설명이 어려운 거 지나갈게요. 수심도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기상 여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해와 부산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역비 같은 경우는 여류에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프리퀀시 원양 노선 같은 경우는 많이 여류에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베슬 코스트라든지 선박에 들어가는 비용, 선박 비용, 그리고 북미로 가는 마지막 항만, 그리고 인트라 아시아 커넥티비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해나 또는 닝보보다는 사실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칭다오 대비해서는 저희가 모든 항목에서 사실 유리합니다.